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YTN을 돌아봅니다. 전 세계에 큰 파장을 불러온 중국의 인공지능 딥시크가 연일 이슈의 중심에 있습니다. 오늘 뉴스 리뷰 Y 시간에는 글로벌 산업계를 뒤흔든 딥시크 파장 소식을 전한 YTN 보도를 살펴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시청자 톡톡 Y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주영입니다. 한파가 물러나며 기온이 제법 풀렸습니다. 이른 봄을 즐기기 위해 전국 각지 나들이 계획 가지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낮에는 온화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날씨를 보이는 만큼 따뜻한 옷차림으로 신경 써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 Y로 시작합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뷰 Y 시작해봅니다. 먼저 조수진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중국 AI 딥시크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AI 시장에 적지 않은 긴장 상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언론은 딥시크 쇼크, 또 돌풍, 충격, AI 전쟁 돌입 등의 제목으로 관심을 고조시켰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언론은 어떤 보도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뉴스 리뷰와의 시간은 YTN의 딥시크 파장 관련 보도를 살펴봅니다. 중국 인공지능 서비스인 딥시크가 몰고 온 파장이 여전합니다. 지난 설부터 상당히 기사가 많이 났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AI 업계 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AI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발전 속도도 굉장히 빠르죠. 중국의 저비용 AI 딥시크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언론진흥재단 빅카인지로 살펴봤는데요. 딥시크 관련 보도에 연관어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요. 저비용, 중국 인공지능, 또 접속 차단, 트럼프, 반도체, 주식시장 등의 키워드가 눈에 띕니다. AI 기술은 주식시장 또 세계 경제에 큰 여파를 미칩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하는 그런 보도가 필요한 거죠. 구체적으로 이번 YTN의 보도를 좀 살펴보면 먼저 1월 28일 보도입니다. 중국 저비용 AI 딥시크 돌풍, 미 기술주 대거 급락이라는 제목의 보도였습니다. 중국의 AI 딥시크가 챗 GPT를 제치고 미 앱스토어 1위를 차지한 소식을 다뤘는데요. 딥시크가 새롭게 급부상하는 배경을 분석하면서 기술 혁신과 비용 효율성이라는 인공지능 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부각했습니다. 중국의 스타트업의 성공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과 또 증시의 급속도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통해서 AI 산업에서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는 배경을 이해하도록 했고요. 또 인공지능 기술에 관한 시청자의 주목을 높였습니다. 이어서 딥시크 챗봇 검열 의혹, 중국의 비판적 답하다 실시간 삭제 제목의 단신에서는 딥시크의 검열 의혹 사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영국 가디언이나 또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내용이었는데요. 중국 관련 검열이 챗봇 서비스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의혹을 구체화한 보도였습니다. 단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취재 기자도 유사한 질문을 딥시크에 직접 해서 이 결과를 검토해 보면 훨씬 실감이 났을 것 같습니다. 저비용 고효율 AI 모델이 중국에서 나오면서 이제 AI 패권을 자신했던 미국의 반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박사님, 관련 보도 좀 어땠습니까? 네, 딥시크발 쇼크 AI 패권 희비 엇갈린 미중이라는 보도를 봤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입장차가 더욱 분명해짐을 알 수 있었는데요. 중국 매체는 한껏 고무된 분위기를 보도했습니다. 이 저비용, 고성능 AI 혁신을 중국이 이뤄냈다는 점, 또 미국의 첨단 기술 통제가 중국의 AI 개발을 자극하는 역효과를 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고 합니다. 트럼프 AI 패권의 정면 도전, 딥시크 해킹 100배 높여라는 보도에서는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의 보도였는데요. 이 내용만 봐도 그 챗GPT를 개발한 오픈 AI사가 딥시크를 두고 경계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오픈 AI는 딥시크가 그 자사 기술을 베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AI 분야에서 이 중국이 추월해 나가는 것에 그 미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그래서 딥시크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최근 100배 늘었다고 합니다. 중국 보안업체는 미국이 국가급 디도스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AI 패권을 두고 업계 간 경쟁이 아닌 그 국가 간 경쟁을 예고하고 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중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발 충격에 우리나라 기업 그리고 여러 산업에서 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한 YTN 보도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중국 딥시크 충격, AI 인재 전술 개가 한국 비주류 전락 하나라는 보도를 보면 딥시크 출시가 이 미국 주도의 AI 업계에 왜 충격일까가 이해갑니다. 이를테면 미국은 AI 고성능 반도체라든지 또 극자외선 노광 장비 등 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장비에 대해서도 수출 규제를 했습니다. 중국에는 군사와 또 감시용 AI 시스템 관련 기술 투자도 전면 금지하거나 제한한 것이 5년째라는 것이죠. 그런데 창립 2년도 안 된 중국 스타트업이 성능과 개발 비용에서 앞서는 인공지능을 공개했으니 미국 업계가 당혹스러워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AI 경쟁력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보도에서는 한국은 2군에 속하는 국가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AI 운영 환경이 부족한 점, 또 AI 분야 전문 인재도 많지 않아서 저변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관련 법 제도의 정비, 또 AI 인재를 양성하고 유출을 막기 위한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 그러니까 과감한 투자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궁금해할 수 있는 한국 AI 경쟁력에 대한 평가를 알게 해준 보도였습니다. 최근 다른 방송사에서 이 AI 전문 인재 육성이 제한적인 이유를 의대 쏠림이나 또 정부 지원 축소 등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YTN에서도 이 AI 업계에서 필요한 인재 육성을 위해서 어떤 조건과 과제가 있을지 점검해보는 대담 혹은 심층 연속 보도를 준비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2월 1일 보도인데요. 산업계 딥시크 충격 예의주시 호재될까 악재될까라는 제목입니다. 딥시크의 등장으로 저사양 메모리로 고성능을 발휘한다라는 점을 설명을 했고요. 고성능 메모리 칩 개발에 나선 업계에서는 향후 투자와 생산 계획 등의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설명을 했습니다. 해당 이유에 관한 그 악재와 호재 양측의 입장을 다면적으로 다뤄 균형감을 유지를 했고요. 우리나라 기업의 대응 마련을 촉구해서 유용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에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이게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기업과의 협력에 관한 정부 입장을 다루는 그런 후속 보도도 이어지길 바랍니다. 또 대외적 악재가 증시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도도 이어졌는데요. 3일 관세 충격에 코스피 2,500 붕괴, 환율 1,470원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미국 관세 현실화로 외국인 투자자 이탈, 또 원화 약세, 반도체주 약세라는 그 인과관계를 명료하게 전달을 하고 시장 변동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여기에 딥시크 충격이라는 대외적 악재가 미치는 여파를 설명하면서 국내 핵심 산업의 불안정한 상황을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추가로 이제 전문가의 의견이나 향후 관세 협상의 가능성 등 추가적인 시사점도 언급했다라면 더욱 풍부한 보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딥시크 충격의 K반도체 급락, SK하이닉스 장중 11% 내려 이 보도에서는 박석현 우리은행 연구원의 인터뷰가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딥시크 부각 이후에 칩 제조업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즉 AI 모델을 개발하고 제공해주는 서비스 업체 쪽으로 수익성에 대한 호조세가 옮겨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는 것인데요. 이 AI 업계의 지각 변동을 예고했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삼성 이재용 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맞물려 관심을 키웠습니다. 사법 리스크 벗어난 이재용, 삼성의 겨울 뚫을까라는 보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부당승계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또 이재용 회장 리더십에 큰 흠집이 될 악재를 막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리포트 중에 삼성에서 이재용 회장의 구속으로 리더십 공백이 누적되었고 이는 삼성의 위기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재용 회장의 공백 때문에 삼성의 위기가 발생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표현에 신중함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삼성이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또 HBM 납품을 위해서는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는 등 앞으로 스마트폰 외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고 또 AI 시장에서 경쟁력도 확보해 가야 하는 숙제를 떠안았다라는 점은 지적해 주어서 공감이 갔습니다. 이제 중국이 인공지능 핵심 기술을 두고 선전포고를 한 만큼 앞으로 이와 관련한 소식이 꾸준히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이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라고 저희가 볼 정도인데 실장님,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서 이제 언론도 좀 재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지난해 언론에서 가장 중요한 인공지능 기술을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꼽았는데 백엔드 자동화 기술을 꼽았거든요. 백엔드 자동화 기술이라는 거는 이제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리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를 얘기합니다. 언론에 적용을 시켜보면 뉴스를 번역하거나 교정, 또 키워드를 만들거나 뭐 기사 배치를 하거나 헤드라인 여기까지 이제 진출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또한 언론사에서 인공지능 활용 분야를 살펴보니까 생산 과정에서 그치지 않고 배급, 유통, 소비 단계까지도 인공지능 활용이 이제 시작됐다는 얘기죠. 그만큼 언론사는 이제 더 이상 이 AI라는 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필연의 문제가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실은 언론사나 언론 종사자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가장 큰 불안은 이 AI가 언론이라는 직업 자체를 없앨 수 있다. 또는 적어도 언론인 또는 언론 종사자의 수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런 불안감들이 많아서요. 기자들 사이에서 이유 없는 적대감을 표출하는 이런 방식들이 크거든요. 사실은 지금은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언론인이 AI와 어떻게 차별할 것이냐, 차별화된 역량을 키울 것이냐, 또는 통찰력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이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인이 AI와 어떤 점에서 차별점을 가질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딥시크의 개인정보 등에 관한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서 이 생성형 AI 사용 시 보안에 유의하라는 보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나 기업에서도 사용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보도는 좀 어땠습니까? 5일 보도였는데요. 보안 우려의 산업부, 한수원, 카카오 등 딥시크 금지령 이런 제목. 또 6일 보도입니다. 이번엔 딥시크 보안 쇼크 접속 차단 부처 확산 이런 제목이었는데요. 중국의 AI 모델인 딥시크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민간 또 금융기업 등에서 접속 차단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해당 보도에서는 딥시크가 수집한 정보, 이용 약관을 자세하게 보여주면서 어떤 내용들을 수집하고 있고 또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음을 자료를 통해서 알기 쉽게 전달해서 도움이 됐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 등에서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해달라라는 공문을 발송했다라고 전했는데요. 이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좀 궁금했었고요. 또 특히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금융기관들도 이를 차단하고 나선 만큼 현재 개인정보 보안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도 설명이 좀 필요해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른 여러 나라들이 딥시크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와 상황도 함께 언급하면 더 풍부한 정보가 제공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전 세계 딥시크 금지령, 키보드 입력 패턴 등 과도한 수집이 문제라는 보도였는데요. 이 딥시크 자체 약관을 보면 다른 생성형 AI 서비스보다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면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대표적인 게 키보드 입력 패턴 정보 같은 것이라고 했는데요. 기자는 딥시크는 이용자가 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는 옵트아웃 조항도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딥시크는 이용자 정보를 중국 내 서버에 저장을 하는데 중국의 데이터 보안법은 정부가 자국 기업이 수집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했다라는 것이죠.
즉, 중국 정부가 원하면 언제든지 사용자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다고 지적을 해주었습니다. 옵트아웃 조항의 필수성이나 또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우려점이 무엇인지 잘 짚어준 보도였습니다. 관련해서 6일 업계와 전문가들이 모여서 국내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진단 및 또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라는 보도가 타올론에 보도가 됐었는데요. 업계에서 국내 기업이 중국 업체와 격차가 벌어진 이유라든지 또 앞으로 중국에 견주어서 인공지능 개발 역량이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는지 논의되었다라고 합니다. YTN 보도에서도 우리나라의 자주적 인공지능 개발이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또 개발을 위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조건과 또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하는지 분석을 담은 보도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딥시크 쇼크 이후에 국가 간의 패권 경쟁이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윤리 준칙이 시급하지만 사실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에 대한 신중 논의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왜냐하면 발전이 너무 빠르기 때문이겠죠. 이런 실정이지만 언론이 이제 나서서 인공지능 윤리 규제에 대한 논의를 좀 놓치지 않고 조명할 그럴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시점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인공지능 윤리 관련해서 많은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하버드대의 버크만 센터에서 원칙에 입각한 인공지능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에 인공지능에 대한 8가지 핵심 주제별 원칙이라는 것을 제시를 했거든요. 미디어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 있습니다. 유네스코하고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에서 미디어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거기에는 어떤 윤리가 필요한가를 발표했는데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 활용의 필요성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이것은 뭐냐면 인공지능은 여기까지만 써야 한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을 무한대로 써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인간 생활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편향과 차별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다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한쪽으로 몰려갔을 경우 AI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편향되거나 하면은 큰 후유증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3번째인데요. 최종 판단과 수정은 인간 편집자가 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I는 그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할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은 인간 활동의 보조물로서 활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앞다투어 발표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난해 12월 5일에 언론 관련해서 6개 단체가 합동으로 언론을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 준칙 10개의 조항을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10개로 늘려놓은 정도의 수준인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AI의 기술 발전에 감탄하면서 한편으로는 자꾸 어딘가 제한을 좀 시켜야 한다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심지어 몇 년 전에는 AI 기술 개발을 6개월 동안 전 세계가 잠정적으로 중단하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AI의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언론이 이 2가지를 균형 있게 보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는 미디어의 AI 이용에 대한 지침서, 사용 설명서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뉴스 리뷰 와인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인데요. 평가원님부터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AI 윤리에 대한 언론의 관심과 분석이 필요할 때 AI 관련 보도는 기술 발전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또 국제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다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대두되는 윤리적 문제에도 언론이 더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해 나가야 합니다. 이번 딥시크 이슈 역시 과도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심각한 정보 보안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3번째 AI 패러다임 단계가 조성되면서 기술 발전과 혜택에 대한 기대감은 고조됐지만 또 이와 함께 파생되는 사회적, 윤리적 문제에 대한 우려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언론이 적극적인 관심과 분석을 통해 보도를 이어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김수정 박사님의 한 줄 평도 들어보겠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아니라 변화의 방향에 주목하라. AI 기술 경쟁의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국내에서도 한국판 AI 출시를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는데요.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혁신에 속도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혁신이 가져올 긍정적 파급 효과 외에도 또 부정적 파급 효과는 무엇인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신기술을 소개할 때에는 성능에 대한 비교만이 아니라 사용자의 이용과 연관해서 정확하고 엄밀한 평가를 보도에 담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중국의 딥시크로 다시 불붙기 시작한 AI 개발 전쟁, 이와 관련한 보도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뉴스 리뷰 Y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고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고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HMPV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중국에서도 겨울철 호흡기 질환 감염자가 급격히 늘면서 진료 대기자가 1,000명이 넘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겨울철 호흡기 질환 중 하나인 메탄 유모바이러스 HMPV가 중국에서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병원 응급실에 대기줄이 섰습니다. 안내 창구엔 최소 3시간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표지판을 세워뒀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권에선 코로나19 때처럼 중국발 HMPV 감염 확산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HMPV가 중국 내에서 확산하자 서방권에서 코로나19 같은 감염 확산 우려를 제기한 상황을 전했는데요. 중국에서 호흡기 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보도에서 언급한 질병인 HMPV에 대한 위험성을 설명했다면 확산 우려에 대한 이해를 높였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Y에서 HMPV가 어떤 질병인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HMPV는 배부분 호흡기 바이러스처럼 호흡기 비말, 오염된 물건 접촉 등을 통해 전파됩니다. 감염 시 발열, 기침 가래, 콧물 등 감기와 유사한 증세를 보이고 심한 경우 폐렴 등의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현재 해외에서 HMPV가 유행 중인 나라는 미국, 중국, 영국 등입니다. 다만 세계보건기구는 HMPV 검출률 증가를 호흡기 감염병의 계절적 유행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국내선 2014년부터 제4급 급성 호흡기 감염증 표본 감시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가 아닐 뿐더러 중증 위험도에서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인데요. 의료계 전문가들은 HMPV가 엄연히 새로운 바이러스가 아니며 이미 2001년 네덜란드에서 최초로 분리된 이후 수십 년간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와 함께 감기 바이러스의 한 형태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HMPV에 대한 전용 백신이나 치료제는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독감 백신 등 다른 호흡기 질환에 대비한 예방접종을 미리 해두면 여러 호흡기 바이러스가 동시 유행할 때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나 중증화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 Y 두 번째 주제는 고려 불상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외고에 약탈당했다가 절도범이 훔쳐 국내로 들여온 고려시대의 불상이 고향인 충남 서산의 부석사로 돌아왔습니다. 일본에 있던 고려시대 불상이 647년 만에 우리나라로 들어와 100일간 공개된다는 소식을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무진동차에 실려온 나무 상자가 법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상자를 열자 고려시대 불상인 금동 관세음보살 좌상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앞서 부석사 측은 불상에서 발견된 결연문을 근거로 반환 요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1심은 부석사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일본 관음사가 불상을 오랜 기간 점유해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불상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지만 대법원 판결로 인해 100일 동안만 공개됐다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될 것임을 알렸는데요. 외고에 약탈당했던 불상이 647년 만에 서산 부석사로 돌아온 소식을 전했는데
대법원 최종 판결의 법적 배경을 언급했다면 상황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도왔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Y에서 고려 불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법적 배경을 정리해봤습니다. 2012년 국내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에서 불상 2점을 밀반출했습니다. 보도에 나온 금동 관세음보살좌상 외에 한 점인 동조열의 입상은 국내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 2015년 7월 대마도 해신신사로 돌려줬는데요. 그러나 보도에 나온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충남 서산 부속사가 원래 우리 불상이니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소유권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부속사는 앞서 불상 내부에서 1330년 고려 서산 부속사에서 이 불상을 조성했다는 기록물이 나온 것을 근거로 외고에게 약탈당한 것이니 원술자인 부속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는데요. 하지만 2심 재판부는 700년 전 고려 부속사와 현재 부속사를 같은 사찰로 볼 수 없고 일본 사찰 관음사가 2012년 불상을 도난당하기 전까지 일정 기간 문제없이 점유하면서 소유권을 시효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2023년 10월 불상이 고려시대의 왜고에 의해 약탈돼 일본으로 불법 반출됐을 개연성만으로 관음사의 불상 소유권 시효 취득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1년 넘게 끌어온 불상 관할은 최근 양측 사찰의 합의로 급물살을 탔는데요. 부석사 측이 반환 전 불상을 모시고 100일간 법회를 열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관음사 측이 확실한 반환을 조건으로 수락하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 Y 세 번째 주제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거래 조건을 제한하는 규제죠. 그런데 막상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한 시행 결과를 두고 효과보다 부작용이 많았다는 실상을 들여다본 보도가 있었습니다. 김기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서울 시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잠실, 삼성, 대치, 청담 등 4개 동과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정비사업 밀집 지역으로 서울 전체 면적의 10.8%에 이릅니다. 투기로 인한 집값 상승을 막는다는 취지지만 실제 결과는 그렇지 못합니다. 강남 지역 4개 동의 지정 후 1년간 집값 상승률을 지정 전과 비교해보니 잠실동만 감소했고 삼성동은 거의 비슷하며 청담동과 대치동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지만 오히려 집값이 상승하고 전세값이 급등하는 변화를 가져왔다고 짚었는데요. 토지거래허가제 부작용에 대해 전하면서 최근 서울시장의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방침을 전했는데 해제된다면 이후 부동산 전망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궁금증이 남지 않는 보도를 위해 시청자 톡톡Y에서 토지거래허가제 영향에 대해 살펴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거래와 부동산 가격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설정하는 일종의 규제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1978년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구입 후 허가를 받지 못하면 거래는 무효화됩니다. 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 2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하는 갭 투자도 불가능합니다. 서울시가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검토하는 것은 약 4년 8개월 만입니다.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될 경우 실거주 2년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과 원정 투자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은 오르고 거래 조건이 완화되면서 거래량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박하민입니다. 올해 트렌드 코리아에서 소개한 주요 키워드 중 첫 번째는 옴니보어입니다.
특정 집단의 특성에 얽매이던 전형적인 소비 패턴이 무너지고 자신만의 개성과 취향을 기반으로 소비를 선택하는 경향이 짙어졌음을 일컫는 용어인데요. 컬처 인사이드는 이러한 새로운 문화 트렌드를 시청자들에게 소개합니다. YTN 문화 프로그램 컬처 인사이드는 최신 문화 소식과 변화하는 문화 소비 경향을 분석해 전해줍니다. 이번 주는 챗 GPT, 초개인화 트렌드, 오징어 게임 등 문학의 주요 소식들을 만나봤습니다. 요즘 챗 GPT를 활용해 신년 운세를 보거나 심리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화형 AI 챗 GPT가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 잡은 것인데요. SNS상의 사용 후기와 관련 논문,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챗 GPT의 장단점에 관해 상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쪽 견해에만 치우치지 않고 챗 GPT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을 제시해 주어 시청자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데요. 아직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앞으로 전문 챗봇 서비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해결 과제에 관해 언급해 주었어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초개인화된 2025년 주요 소비 동향에 대한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소비자의 기호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구현하는 인공지능 맞춤형 솔루션에 관한 소개와 함께 실제 소비자의 인터뷰를 곁들여 주어 이용자의 솔직한 사용 후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화제의 인물을 직접 만나 대화하는 문화 인터뷰 시간에는 화가로 변신한 배우 박신양 씨를 만나봤습니다. 내추럴한 모습에서 배우이기보다 화가로서의 면모가 물씬 느껴졌는데요. 인터뷰 중간에 배우 박신양 씨가 출연한 작품을 짤막이 보여주어 배우 활동 스토리를 한눈에 볼 수 있었고 화가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는 진솔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속보이는 랭킹은 매주 새로운 주제로 문학의 주 관심사를 소개하는 코너인데요. 오징어 게임 핫 이슈 탑5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 자료와 함께 화제성에 관한 설명 내레이션이 이어졌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K 콘텐츠인 만큼 흥미롭게 시청한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 코너인 문화 캘린더에서는 공연, 전시, 콘서트, 도서 등 분야별 최신 정보를 간략히 전해주었습니다. 정보가 필요한 시청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많았지만 빠르게 지나가서 조금 아쉬웠는데요. 간단한 설명이 더해졌다면 정보가 더 오래 기억되었을 것 같습니다. 컬처 인사이드는 시청자가 변화하는 트렌드를 이해하기 쉽도록 문화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히 정보만 알려주기보다는 최신 문화 소식 트렌드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을 함께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유익했는데요. 앞으로도 컬처 인사이드를 통해 최신 트렌드를 이해하고 신속한 문화 소식을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더 새로운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